그만 좀 누르세요. 비밀번호 바꿨다고요. 이제 이 건물은 어머니 거 아니고 제 남편 거예요. 한 번만 더 누르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며느리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병원에도 함께 가지고 힘이 되어주던 다정한 며느리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아들에게 70억짜리 건물을 넘겨주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집에서 쫓겨난 것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손가방 하나 들고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이 건물에 작은 안전장치를 걸어두었다는 것을 며느리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투자자들 앞에서 며느리가 새 건물주로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던 그 순간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등장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의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대체 왜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등장에 모두 놀라버린 걸까요? 새 건물주 며느리와 진짜 건물주 시어머니의 마지막은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사연이 그 사랑받아 더 좋은 사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중증 치매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진료실 안을 짓눌렀습니다. 요즘 기억이 오락가락하시죠? 약속을 잊거나 방금 한 말을 다시 하신 적 없으세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을 뒤진 적도 있고 같은 말을 2번 한 걸 나중에야 알아챈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나이 드는 일이지 병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의사가 CT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볼펜으로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상보다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1년 안에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올 수도 있어요. 의자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오하경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며느리 오하경의 손이 따뜻했어요.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가 의사와 눈을 마주치면서 살짝 웃음 짓고 있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커다란 음모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에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그저 나이든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와준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게만 느껴졌어요. 진료실을 나서는데 복도 바닥에 장판 무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중증 치매. 그 4글자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통수를 쳤습니다. 병원 1층 로비를 지나는데 자동문이 열리며 11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며느리가 팔을 잡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범한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거리의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다가 금방 잊혀졌어요. 원래 이랬나? 어제까지는 신경도 쓰지 않던 것들이 병원 치매 진단 이후로 전부 진짜 증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중증 치매라고 말할 때의 그 볼펜 끝이 자꾸만 눈앞에서 어른거렸어요. 중증 치매라면 1년 안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온다면 그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 승태가 회사 자금난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건물을 넘기면 월 임대 수입 3,800만 원으로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가 70억짜리 상인 40여 명의 삶이 걸린 전통시장 건물이었어요. 남편의 아버지가 세우고 남편이 키우고 제가 20년간 지켜온 건물이었어요. 이걸 넘기면 저한테 남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었어요. 1년 뒤에 내가 이 계단을 닦을 수 있을까? 이 화단에 물을 줄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면 그건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아들 승태의 42번째 생일이었어요. 서울 마포의 고깃집에서 가방 안에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승태야,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승태가 봉투를 열다가 손을 멈췄어요. 증여 계약서라는 5글자를 보는 순간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이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감당이 안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 떨림이 진짜 무엇 때문이었는지 저는 한참을 더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며느리 오하경이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건물 청소하실 필요 없어요. 편히 쉬세요. 건물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며느리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개었습니다. 병원에서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이었어요. 삼겹살 연기가 천장까지 번져 있는 자리에서 잘한 선택이야, 잘 생각했어. 3대째 이어온 시장 건물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고기를 뒤집으려는데 며느리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재빨리 화면을 가리며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초록색 그래프가 화면에 잠깐 비쳤지만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주식 알림 경고라는 걸 그때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봉투를 도로 가방에 넣었을 겁니다. 다음 날 오전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증여 계약서 앞에 앉아 도장을 꺼내는데 법무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봤어요. 특약 사항도 확인하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아들을 믿으니까요. 특약이고 뭐고 아들에게 주는 건데 뭘 따지겠습니까? 도장을 잉크에 꾹 찍는 순간 붉은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손가락에 잉크가 조금 묻었어요. 휴지를 꺼내서 닦으려는데 며느리 오하경이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류가 좀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더니 법무사에게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제 귀에 어렴풋이 들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돌아왔을 때 급하게 며느리가 서류 하나를 가방에 집어넣는 게 보였지만 거기에 저도 모르게 제 인감이 찍힌 것도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 것도 그때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봉투에 집어넣으며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등기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11월 초의 찬바람이 목덜미를 긁고 지나갔어요. 며느리가 먼저 택시를 잡아타며 밝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갈게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택시가 사라진 뒤 혼자 인도에 서서 시장 건물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입구 위쪽에 걸린 원식시장이라는 명패가 보였습니다. 명패에 나사 중 하나가 풀려 있는 걸 전에도 봤었는데 고쳐야지 하면서 못 고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람이 코트깃을 들추었지만 여미지 않았어요. 상가를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는 홀가분한 마음과 그래도 뭔가 마음 한켠이 허전한 느낌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오늘은 큰 일을 하나 치른 것 같은 뿌듯함에 주변 친구와 만나 수다도 떨고 시장도 오래 돌아다녔어요.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는 듯해서 슬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건물 꼭대기층에 있는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0, 5, 2, 3.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어요.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눌러온 번호니까 머리보다 손끝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혹시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눌렀어요. 0, 5, 2, 3. 또다시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한 말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1년 안에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번호를 까먹은 건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거였나? 손가락 끝에서 온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생일을 잊었을 리가 없어요. 5월 23일 매년 미역국을 끓이던 날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틀렸을 리 없었어요. 미친 듯이 몇 번을 더 눌러봤지만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한 번 깜빡이는 사이 중증 치매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점점 커졌어요. 정말 내가 잊은 거면 어쩌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인터폰에서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생각하면서 몇 번을 인터폰 초인종을 눌렀어요. 뭔가 모든 것들이 평소와 다른 느낌에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몇 번의 초인종을 눌렀는지 몰랐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며느리 오하경이었어요. 앞치마도 없었고 미소도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화면 속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 바꿨어요. 처음 1초간은 안도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잊은 게 아니구나. 치매 때문이 아니었어. 다행이다. 그런데 그 잠시의 안도감 바로 뒤를 전혀 다른 것이 덮쳤어요. 번호가 바뀐 거라면 누군가 바꾼 겁니다. 며느리가 바꾼 거였어요. 병원에서 제 손을 잡으며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 고깃집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던 며느리가 하필 건물 명의를 넘긴 바로 오늘 비밀번호를 바꾼 거였습니다. 안도하는 제가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즈음이었어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아드님 명의이고 저희 가정도 존중해 주셔야죠. 건물주 허락 없이 어딜 함부로 들어오시려고 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독립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밖에서 주무세요. 처음에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 오하경이 화난 목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한 것 같기는 한데 놀라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먼저 밀려와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제 찾아오지도 말고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그 잘난 아드님한테 전화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럼 전 이제 들어갑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 눈앞에서 쾅 소리를 내면서 며느리가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복도에는 형광등의 지직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명의를 넘겨주자마자 며느리에게 쫓겨난다는 것이 뭔가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보다 가슴 한켠을 깊이 찌르는 차갑고 불안한 예감이 더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있거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전화기를 꺼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원래 이렇게 느렸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 만에 아들 승태가 겨우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승태야, 엄마가 지금 현관문 앞인데 며느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니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나도 지금 회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경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독립했으니까 당분간 따로 지내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 서로 편할 것 같다. 평생을 함께 산 집에서 쫓겨난 엄마한테 아들이 따로 지내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최대한 빨리 원룸 하나 알아볼게.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가 끊기기 직전 수화기 너머로 살짝 며느리가 승태에게 뭔가를 말하는 소리가 아주 잠깐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의 톤이 명령조였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믿었던 아들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에서 반나절 만에 쫓겨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생각나지 않았어요. 잠시 오늘 만난 친구에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목덜미가 서늘해 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디든 들어가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니 지금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이 작은 손가방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슬그머니 가방 안에 지갑을 살짝 열어봤어요. 현금 8만 원 정도의 카드가 한 장 있었어요. 이 카드조차 건물법인 카드여서 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쫓겨날지 몰랐던 터라 평생을 살던 집에서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등 뒤 벽에 기대자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무릎이 꺾이지 않으려고 벽을 짚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벽지의 거친 결이 지나갔어요. 복도 끝쪽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꼴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벽에서 등을 떼고 손가방 끈을 움켜쥐었어요. 어제까지 70억짜리 건물주였는데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건물을 넘겨주는 도장을 찍으면서 오늘 당장 잘 곳이 없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매로 더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편안한 상태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게 순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반나절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이 추운 겨울밤에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손가방 하나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피해 계단으로 건물을 내려왔습니다. 평생을 숙박업소라는 곳을 제가 돈을 내고 들어가 본 적도 없었어요. 11월에 찬바람이 온몸을 파고드는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진짜로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한 건물의 찜질방 네온 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 지갑에 현금 8만 원 정도는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허겁지겁 찜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행여 쫓겨난 채로 찜질방에 온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마치 하루 정도 몸을 지지러 찜질방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올라가 찜질방 카운터에서도 마실 나온 동네 사장님처럼 당당하게 지갑을 열었어요. 입구에서 입장료 12,000원을 냈더니
낡은 찜질복 한 벌을 내주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 찜질방 구석 자리에 누웠습니다. 바닥이 등을 지지는 것처럼 뜨거웠지만 얼어버린 마음 때문인지 그 열기가 몸속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옆자리에서 코 고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고 눈을 감을 때마다 집 앞에서 소리치던 며느리의 차가운 눈이 떠올랐어요. 눈을 뜨면 천장의 형광등이 아까의 그 복도 형광등처럼 지직거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채로 시간이 흘렀어요. 0, 5, 2, 3. 빨간 불의 잔상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남편 생일 번호가 제 집 현관에서 저를 거부한 밤이었어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계단을 닦던 몸이 1시간 일찍 깨운 거였어요. 이제는 닦을 계단도 없는데 몸은 그걸 몰랐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찜질방에서 멍하니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운터 아주머니가 대뜸 다가오더니 저를 카운터로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 12시간 넘으면 추가 요금 8,000원이에요. 모르셨어요? 여기 호텔이 아니거든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갑을 열어 1,000원짜리를 한 장씩 꺼냈습니다. 카운터 형광등 아래에서 돈 세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8,000원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빠져나오는데 아주머니가 다음 손님에게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저한테는 들려주지 않던 밝은 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가 70억짜리 건물을 넘기고 8,000원 때문에 카운터 아주머니에게 잔소리를 듣는 칠순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찜질방 밖으로 나오는데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아들에게 건물을 넘기고 하루 만에 이런 꼴이 되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뒤 아들에게 주소 하나가 찍힌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문을 열자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리고 남편의 유품 상자 정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안에 현금 50만 원과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자립하시려면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노인분들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월 3,8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을 넘긴 시어머니에게 아르바이트를 구하라는 메모였습니다. 이제는 할 말을 잃었어요. 화를 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바보 같아서 이런 꼴을 당하는 거라는 자책만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냥 메모를 반으로 접어서 지갑 안쪽에 끼워 넣었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그 쪽지 옆에 시장 상인들의 감사카드 묶음도 버려지듯 던져놓았습니다. 문득 가족처럼 지내온 40가구가 넘는 상인들이 떠올랐어요. 명절마다 감사카드도 보내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정으로 임대료도 싸게 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쫓아내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예감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시장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이 보였어요. 20년간 제가 직접 칠한 외벽 페인트가 아직 선명했습니다. 이 건물이 정말로 더 이상 내 건물이 아니라는 게 몸으로 느껴졌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른 아침 시락국밥 냄새가 코끝에 들어왔어요. 국밥집 사장이 저를 보더니 냄비를 내려놓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사장님, 얼굴이 왜 이래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옥 씨,
나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혹시 누가 찾아오지는 않았어? 양춘옥 씨가 종이컵에 국물을 따라 건네면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안 그래도 어제 젊은 여자분 2명이 왔었어요. 사장님 며느리랑 짧은 머리에 빨간 코트 입은 여자요. 갑자기 대뜸 다음 달까지 나가라고 통보하면서 월세를 3배로 올린다고 했어요. 뭐라고? 갑자기 3배를 올리겠다고? 네, 지금 120만 원인데 36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혹시 사장님이 누구한테 건물 파신 거예요? 양춘옥 씨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도대체 며느리와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면서 모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40여 곳의 상인 거의 대부분이 이미 퇴거 통보를 받았어요. 3층 문구점 사장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서 20년째 문구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니요. 옆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학용품 살 곳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형광등이 지직거렸습니다. 지금 이 복도에는 임차인 변경 안내라는 종이만 붙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쳐놓은 거였어요.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런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울음과 원망 소리가 귀 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리가 풀려서 겨우 건물을 빠져나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반대편 쪽에서 며느리 오하경이 건물을 나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짧은 머리에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빨간 코트 여자가 며느리 오하경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경아, 이 위치 진짜 좋아. 주변이 다 개발됐는데 여기만 전통시장으로 남아있잖아. 제대로 밀고 복합타운을 지으면 가치가 여기서 2배는 뛸 거야. 순간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니 복합타운 개발 예정지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건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 사장님, 투자 설명회 일정에 맞추려면 기존 세입자 정리는 이번 달 안에 모두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 찍은 지 열흘 만에 최 사장님이 오 사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20년이 열흘에 지워졌습니다. 오하경은 맞은편에 서 있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이미 필요한 것은 다 뽑아먹었고 가진 것 없이 쫓겨난 사람에 불과했으니까요. 밤에 원룸으로 돌아와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의 바보 같은 행동으로 저만 쫓겨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을 일구던 40개가 넘는 시장 상인들도 한꺼번에 쫓겨나게 만든 거였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했습니다. 왜 20년 전 남편이 저에게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 건물을 내어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이제서야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못나고 바보 같게 느낀 적이 살면서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이런 모습을 남편이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일까요? 아니, 남편만 제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먼저 떠난 남편의 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속상한 마음에 뒤척이다가 문득 남편의 유품 상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만년필과 옛날에 찍었던 결혼식 사진들, 그 옆에 모자와 집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자 위에 놓여 있는 흰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는데 저 봉투는 남편이 병상에 있을 때 제게 주었던 편지였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열어보라면서 건네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본 것 같은데 전혀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허겁지겁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과 작은 명함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삐뚤하지만 정성껏 눌러 쓴 글씨가 20년 전 잉크에 담겨 바래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건물을 아들에게 그냥 넘기면 안 돼. 아들이 어떤 말로 잘하겠다고 해도 시장 상인들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문장들을 보는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2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눈앞이 흐려져서 다음 글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건물은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거야.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살 길을 마련하도록 하고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편하게 살면 돼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읽는 동안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마지막 문단을 읽어내려갔어요.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거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남겨둔 명함으로 전화를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더 오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편지를 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은 20년 전에 이미 오늘을 보고 있었어요. 건물을 아들에게 넘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벌써 어겼습니다. 아들이 편하게 모시고 살겠다고 했을 때 남편의 이 편지를 떠올리지 못했어요. 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해도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편지의 마지막 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남겨둔 명함으로 연락을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이었어요. 봉투를 다시 열었더니 작은 명함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HST 법무법인이라는 글자와 함께 아래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복내야, 나중에 정말 힘들면 이 명함에 있는 대로 전화하거나 찾아가. 내가 부탁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너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20년 전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이 원룸 바닥에 앉아서야 남편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HST 법무법인입니다. 20년 전 번호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저 최복래라고 합니다. 혹시 장원식이라는 분을 알고 계신가요? 잠시 후 반대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저는 백준모 변호사입니다. 장원식 선생님의 법률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사모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20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에 그때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주소에 적혀 있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HST 법무법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은은한 커피 향이 났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자 40대 중반 정도의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백준모입니다. 놀라셨겠지만 사실 장원식 선생님이 저를 오랫동안 보살펴 주셨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처음 배웠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고 로스쿨을 가는 것까지 선생님이 자신의 아들처럼 저를 챙겨주셨어요. 백준모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례는 누가 달라면 다 줄 사람이야. 준모야, 혹시 집사람이 도움을 청해오면 네가 이 서류들로 도와주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지 20년 만에 실제로 전화가 오셔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백준모 변호사가 서류 파일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원식시장 건물, 증여 관련 특약 보관철. 표지에 적힌 남편의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20년 전에 사라진 이름이 서류철 위에 살아있었어요. 사모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장원식 선생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생전에 몇 가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먼저 증여 해제 특약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법률 언어가 귀를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거나 해치는 행동을 하면 증여를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다시 되돌릴 방법이 있다는 말을 눈앞에 앉아 있는 변호사 양반이 제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0년 전 남편이 지금의 상황을 그때부터 예견하고 준비를 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이 사람은 죽어서까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공증된 유언장과 증여무효 조건부 신탁문서까지 모두 준비해 두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건물이 부양 조건을 위반해 사용될 경우 소유권이 자동으로 원래 증여자에게 복귀하도록 설계된 장치였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눈앞을 가려서 서류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변호사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건물 전층에 CCTV 백업 장치까지 남편의 부탁으로 설치해 놓아서 건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동 저장되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이 CCTV는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었어요. 만약에 법정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증거를 모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보여오던 꼼꼼함이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세 겹이었습니다. 남편이 20년 전에 이미 오늘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간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과거의 남편이 여전히 20년 후에 저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에 깊이 박혔던 한겨울의 차가움이 한꺼번에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백준모 변호사가 잠깐 말을 멈추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선생님의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아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어제 연락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심하시고 저만 믿으세요. 제가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류철 위에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 서류 위에 번지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흐르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여보, 당신은 20년 전에 이미 오늘을 보고 있었구나. 다행이야. 정말로 다행이야. 이제 시장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고마워요, 여보. 저의 눈물 짓는 표정을 보면서
백준모 변호사가 감정을 추스른 뒤 말했어요. 하지만 사모님, 아직 안심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아드님에게 증여 해제를 통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궁금해서 변호사님께 물었어요. 왜요? 방금 말씀처럼 증거도 있고 특약도 있잖아요. 변호사님이 미소 속에서 한 톤 낮은 음성으로 대답했어요. 통보하면 며느리가 증거를 없앨 겁니다. 경비일지를 빼앗거나 임차인들에게 입막음을 하겠죠. 며느리가 건물로 뭘 하려는지 그 전체 그림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모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간을 벌어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비밀번호를 바꾼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들에게 웃어 보여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명패를 뜯어낸 사람들 앞에서 당분간은 모른 척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제안대로 그 자리에서 승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백준모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승태야,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 말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칠순이고 건물 관리도 힘들었거든. 이제 니네들한테 맡겨두고 나는 조금 편히 쉬는 게 좋겠어. 전화 너머로 아들이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렇게 이해해주면 내가 진짜로 고맙지. 고마워, 엄마. 나도 사업도 잘 안 되고 애들 키우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줘. 찜질방에서 8,000원을 못 내서 망신을 당하던 엄마한테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어요. 겨우 참으면서 통화를 끝낼 때까지 제가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을 백준모 변호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속보자기에서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을지로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편지지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이제 당신이 남긴 것들로 우리 시장을 되찾아올게. 외풍이 편지지를 살짝 흔들었어요. 남편의 글씨가 바람에 가물거렸지만 손가락 아래의 종이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백준모 변호사가 상담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두운 방 안에서 제 얼굴을 비추었어요. CCTV 클라우드 백업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부탁으로 5년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었어요. 건물 전층이 고화질 카메라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서 오하경과 빨간 코트 여자가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면적을 재고 벽을 두드려보고 조감도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9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6번이었어요. 날짜가 바뀔 때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추가되고 움직임이 더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영상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숨이 조여들었습니다. 10월 11일 영상에서 멈췄어요. 오하경이 1층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도장 찍으면 바로 시작하자. 경비원 허만기 씨가 경비일지에 적은 바로 그 대사였습니다. 이 영상과 경비일지를 합치면 며느리가 증여 전부터 건물 처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단순한 증여 해제가 아니라 사기에 의한 증여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노트북 화면을 닫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9월 8일이면 추석 전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한 다음에 저를 올가매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모님.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진짜 썩은 뿌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아시다시피 이미 사업 실패로 20억 가까운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며느리 오하영 씨가 빚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오하영 씨가 주식 투자 실패로 10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고 아마도 그것 때문에 사기를 쳐서라도 건물을 양도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사고를 치고 빚이 늘어나자 자신을 내쫓고 건물을 빼앗아서 사건을 해결하려던 거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돈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부모도 자식도 인륜도 모든 것이 부질없었어요. 백준모 변호사가 제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사모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제대로 된 타이밍에 맞춰서 터뜨려버리면 됩니다. 백준모 변호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어요. 복합타운 투자 조인식이 2주 뒤였습니다. 투자자들과 기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면 투자와 대출과 개발 사업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였어요. 숨이 조금 놓였습니다. 찜질방에서 시작된 이 긴 밤이 끝이 보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계획대로 하나씩 진행하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조금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취한 뒤에 느지막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어요. 이른 아침부터 백준모 변호사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어요. 어제까지 단단하던 톤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며느리가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넣었습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사모님의 모든 법적 행위가 무력화됩니다. 증여 해제 소송도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제까지 보이던 끝이 하루 만에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겨우 놓았던 숨이 다시 목 안에서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서류가 팩스로 넘어왔습니다. 피후견인 최봉래. 내 이름 옆에 피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 글자가 철새처럼 손목을 조이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시장을 20년간 혼자 관리하면서 40명 상인의 월세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계산한 사람에게 판단력이 없다고 했어요. 건물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 종이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사모님, 이건 며느리의 전략입니다. 치매 진단을 무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피후견인이라는 세 글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이 너는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었고 공포가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라고 반문하고 있었어요. 두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제가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미심쩍은 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사모님께 치매 진단을 내린 병원이 부동산 개발로 작년에 꽤나 시끄러웠던 병원인데 지금 며느리의 동창생인 부동산업자 나혜랑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사가 나혜랑과 과거 부동산 거래를 함께한 정황이 확인됐어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사모님의 치매 증상도 경증 초기 치매를 중증으로 부풀렸거나 사기를 쳐서 치매로 만든 다음에 후견인 신청을 해서
건물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뭔가 미심쩍었던 부분이 풍선처럼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슴 한켠에서 커져가던 공포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손가락이 얼어붙던 밤부터 법원 서류를 보며 두려워하던 모든 순간이 알고 보니 누군가 치매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처음부터 설계한 조작된 공포였던 거예요. 결국 며느리와 부동산업자 그리고 의사까지 모두가 공범이었어요. 병원까지 짜고 70세 노인의 공포를 도구로 쓴 거였습니다. 진료실에서 볼펜으로 CT 사진을 짚으며 심각한 지장이라고 말하던 그 눈이 진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실 대본을 읽은 것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톤이 바뀌었어요. 결국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손발을 묶으려 한 거야? 지금까지 이를 악물며 버텨왔던 분노와는 차원 자체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그 감정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쌍욕이 나올 정도로 태어나 처음 느끼는 분노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10년을 넘게 보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감정을 억누르며 변호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백준모 변호사가 다행히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른 독립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재감정 결과로 후견인 신청만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의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까지 추가로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모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백준모 변호사의 설명에 끓어오르던 심장이 조금은 안정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중증 치매 노인으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 화가 났지만 그것이 며느리를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한마디에 금세 가라앉았어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조금은 더 차갑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로 몇 명의 사람들이 더 방문해 주셨어요. 바로 시장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춘옥 씨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고 뒤에 문구점 사장과 철물점 사장이 따라왔어요. 양춘옥 씨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철물점 사장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증거를 모았어요. 문구점 사장이 핸드폰을 꺼내 퇴거 강요 문자 캡처를 보여줬어요. 철물점 사장은 나혜란의 협박 녹음 파일을 꺼냈고 양춘옥 씨는 복합타운 투자 회유 카톡 캡처를 내놓았습니다. 퇴거 통보를 받고도 협박을 당하고도 이 사람들은 증거를 모아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백준모 변호사가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들이 더해지면 임차인 퇴거 강요까지 입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상담실을 나서는 세 사람의 등을 보면서 가슴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시장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져서는 안 됐어요. 이제 사모님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꼭 직접 나서서 해야 할까요? 그럼요. 조인식의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올 거예요. 그 앞에서 모든 걸 공개하면 투자대출 개발 사업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20년간 이 시장을 지킨 진짜 건물의 주인이 며느리가 아니라 사모님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켜봐야 합니다. 직접 간다는 건 며느리의 얼굴을 보겠다는 뜻이었어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던 그 얼굴을, 아르바이트를 구하라는 메모를 남긴 그 손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면서 숨을 고르었어요. 백준모 변호사의 눈이 안경 너머에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를 변호사로 키운 남편의 마지막 장치가 20년을 기다려 이 순간을 위해 작동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조인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백준모 변호사와 함께 시장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건물이었어요. 1층 시락국밥집 간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양춘옥 시락국밥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던 자리에 하얀 빈칸만 남아 있었어요. 2층 미용실도 3층 문구점도 4층 철물점도 간판이 없었습니다. 간판이 떼어진 자리마다 접착제 자국이 햇빛에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40개의 간판이 사라진 건물은 껍데기만 남은 몸 같았습니다. 조용히 뒤쪽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경비실 허만기 씨가 새벽에 몰래 나와 비상구 문을 열어놓았어요. 콘크리트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동안 운동화 발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20년간 이 계단을 새벽 5시에 닦았어요. 걸레가 닿던 모서리의 감촉을 발바닥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프로젝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상구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3층 전체가 행사장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하얀 테이블보와 의자 50여 개, 그리고 정면 벽에 프로젝터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복합타운 조감도. 반짝이는 유리 건물의 3D 입체 이미지가 화면 가득 빛나고 있었어요. 오하경이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마이크를 들고 정면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깃집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고기를 올려주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못 본 사이 더 뭔가 돈 많은 건물주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나혜란이 그 옆에서 사업 설명을 맡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30여 명,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 1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투자자 중에 머리가 하얀 어르신 2-3분이 보였어요. 7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승태는 오하경 바로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연신 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하경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이 전통시장은 현재 시가 70억 원으로 복합타운 리모델링 후 예상 가치는 200억 원 이상입니다. 화면에 예상 수익률 최소 200%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구식으로 운영되던 것을 저희 세대의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가 비상구 문틈을 통과해 귀에 꽂혔습니다. 새벽 5시에 계단을 닦은 것이 구식이라고. 한여름 옥상에서 방수 공사를 하고 한겨울 보일러를 고치고 상인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며 시장을 지킨 것이 구식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구식이라는 한 단어에 묶여 바닥에 던져졌어요. 백준모 변호사가 제 팔을 가볍게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겨우 숨을 참았습니다. 비상구 문 뒤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 시장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해주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투자 의향서는 앞쪽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하경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50개가 넘는 의자에서 한꺼번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오하경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앞줄에 머리 하얀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투자자가 10명 넘게 자리에서 일어나 투자 의향서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바로 그 순간 백준모 변호사가 제 팔을 놓았어요. 지금입니다, 사모님.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행사장 안의 공기가 비상구 쪽으로 밀려 나왔어요.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어요. 맨 뒷줄에 앉은 투자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복깃을 고쳐 잡고 있던 손이 멈추었어요. 그 사람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칠순 노인이 투자 설명회 중에 갑자기 운동화를 신고 행사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이상했을 거예요. 그 뒤로 앞쪽의 사람들도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기자 몇 명이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에서 앞으로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 노인은 누구야?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거지? 하는 속삭임이 의자와 의자 사이를 타고 흘렀어요. 오하경에게 향하던 렌즈가 일제히 저를 향하고 있었고 터져나오는 셔터 소리가 빗방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무대 앞쪽에 다다를 때쯤 드디어 며느리 오하경이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제 얼굴을 보고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깃집에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던 얼굴도 아니었고 인터폰 화면에서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던 얼굴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얼굴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오하경의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혀 쿵 소리가 났고 그 순간 스피커에서 삐 하는 소리가 찢어지듯 울렸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아들 승태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어요. 엄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백준모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방에서 준비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놓인 검은 USB가 형광등 불빛을 받고 번들거렸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과 기자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HST 법무법인 백준모 변호사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박수를 치던 손들이 무릎 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투자 의향서에 뻗었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백준모 변호사가 프로젝터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다가갔습니다. 오하경이 발표에 사용하던 바로 그 프로젝터에 USB를 꽂는 순간 복합타운 조감도가 사라졌어요. 반짝이던 유리 건물의 3D 이미지가 꺼지고 화면이 푸른빛으로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같은 프로젝터에서 다른 진실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화면에 오하경과 나혜란이 건물을 답사하는 모습이 날짜별로 재생됐습니다. 9월 8일, 10월 11일. 오하경이 1층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장면에서 입모양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도장 찍으면 바로 시작하자.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백준모 변호사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이 건물은 최복래 여사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20년을 관리해 오신 전통시장입니다. 올해 11월 아들에게 증여되었으나 이는 사전에 계획된 사기 증여였습니다. USB 안에 2가지 놀라운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오하경은 주식 투자로 1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이 빚을 메우기 위해 건물 매각을 사전에 계획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지기 한 달 반 전부터 브로커 나혜란과 함께 건물을 답사했고 임차인 퇴거를 강요하고 기존 상인 40여 명의 삶을 내쫓았습니다.
CCTV 영상과 경비일지, 그리고 여러 임차인의 피해 진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회장 안공기가 바뀌었어요. 앞줄에 머리 하얀 어르신이 안경을 벗고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옆에 앉은 투자자가 혀를 차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범죄는 지금부터입니다. 백준모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며느리 오하경 씨는 악의적으로 최봉래 여사를 치매로 몰기 위해서 브로커와 짜고 미리 계획된 의사에게 중증 치매 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70세의 노인에게 흔히 있는 깜빡하는 습관을 중증 치매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본인조차도 그렇게 믿게 만드는 악랄한 수법이었죠. 결국 브로커가 소개한 의사를 통해 단순 노년기 기억력 감퇴를 중증 치매로 부풀린 진단서를 만들었고 이것을 근거로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70세 어머니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사기행위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복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오하경이 테이블 위의 서류에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도장을 집은 후에 후견인 지정 동의서 위에 몰래 찍는 장면이 화면에 선명하게 재생됐어요. 이 영상은 법무사 사무실 보안 카메라에 촬영된 것입니다. 오하경 씨가 시어머니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후견인 지정 동의서까지 위조한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이마저도 사문서 위조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머리 하얀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치매를 조작해서 어머니를 가둬놓겠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70대 어르신이었어요.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자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한순간에 알아차린 거였어요. 옆에 앉은 또 다른 어르신이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어머니 도장까지 몰래 찍어? 세상에 며느리가. 말끝이 흐려졌어요. 그 어르신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떠올린 건지 자기 어머니를 떠올린 건지 그건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한 말은 또렷했습니다. 이런 걸 숨기고 투자를 받으려고 했어? 사기 아니야 이거? 뒤에서 한숨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어요. 투자자 한 명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기자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수첩에 빠르게 무언가를 적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렌즈가 오하경과 나혜란을 향해 일제히 돌아갔어요. 5분 전에 박수를 쳐주던 카메라가 지금은 증거를 찍고 있었습니다. 독립의료기관의 재감정 결과 최봉래 여사는 단순 노년 기억력 감퇴 수준이며 인지판단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초 진단서와의 괴리는 진단 사기의 증거입니다. 백준모 변호사가 재감정 소견서를 기자석 앞에 놓았어요. 따라서 최봉래 여사는 증여 해제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 당장 증여 해제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오하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혜란이 가방을 집어들고 출구 쪽으로 몸을 돌리다가 투자자 한 명에게 팔을 잡혔습니다. 어딜 가시는 겁니까? 나혜란의 눈이 출구를 훑었지만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통로를 막고 있었어요. 빨간 코트깃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2명은 벌써 자리를 비운 뒤였어요.
아까까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5분 전까지 박수를 치던 손들이 이제 코트 단추를 잠그고 가방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앞줄에 머리 하얀 어르신이 나가면서 저를 지나쳤어요.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한번 꾹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아직 법무사 사무실 CCTV 영상이 멈춰 있었어요. 오하경이 도장을 찍는 순간의 정지 화면. 같은 스크린 위에서 5분 전에는 200억짜리 유리 건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장을 훔치는 손이 찍혀 있었어요. 똑같은 프로젝터가 사기로 만든 허황된 꿈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똑같은 프로젝터에서 숨겨질 뻔한 진짜 진실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행사장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터의 푸른 빛이 제 얼굴 위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복례가 오하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경아. 오하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비밀번호 바꾼 그날 밤 내가 어디서 잤는지 아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 안에 남아있던 기자들과 투자자 몇 명의 시선이 복례에게 모여 있었어요. 그날 밤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을 갔어. 12,000원짜리 찜질방에서 12시간이 넘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추가 요금 8,000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 70억짜리 건물을 넘겨주고 하루아침에 8,000원이 없어서 망신을 당하는 기분이 너는 상상이나 가니? 70억과 8,000원. 두 숫자가 같은 문장 안에 놓이는 순간 회장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기자석에서 펜이 굴러가는 소리가 났고 뒤에 남아있던 어르신 한 분이 코를 훌쩍였어요. 옆에 앉은 기자가 수첩에 적던 펜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70억짜리 건물을 준 사람이 8,000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다는 말이 글자가 아니라 소리로 이 공간에 울리니까 그제야 사람들이 이 사건의 무게를 알아차린 거였어요. 네가 보낸 봉투에 메모가 있었지. 아르바이트를 구하세요. 70억짜리 건물을 준 시어머니한테 너는 어르신들 건강에 좋다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라고 했어. 복례의 목소리가 한 톤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하나씩 놓았을 뿐이었어요. 월 3,8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을 넘긴 시어머니에게 50만 원 봉투와 아르바이트 메모를 보낸 며느리였습니다. 3,800만 원과 50만 원. 이 숫자의 대비도 아까의 70억과 8천원만큼이나 잔인했어요. 그 숫자들이 회장 안 사람들의 표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하경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진주 목걸이가 고개가 숙여지면서 흔들렸습니다. 10분 전에 그 진주 목걸이가 프로젝터 불빛을 받아 반짝이던 사람이 지금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한 엄청난 일들의 무게가 밀려오는 것인지 오하경의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어르신 한 분이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60대 여성이 핸드백 위에 얹은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어요.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5시에 계단을 닦은 칠순 노인이 자기가 칠한 벽 앞에서 노숙자 취급을 받았다는 말에 회장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안쓰러워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례가 오하경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정면에서 봤습니다. 고깃집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던 얼굴이 어디 갔는지 지금 이 얼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너는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 한 번쯤은 지금의 상황을 고민했어야 했어. 너의 기회는 네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순간 전부 끝난 거야. 복례가 몸을 돌렸어요. 등 뒤에서 오하경이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구두가 바닥에 흩어진 투자 의향서를 밟고 지나갔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구두 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5분 전까지 투자자들이 서명하려고 줄을 서던 종이었어요. 10분 전까지 200억의 꿈이 적혀 있던 종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줍지 않는 종이가 되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밟고 지나가는 구두 소리만 회장에 울렸어요.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 걸었어요. 11월의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행사장 안의 열기가 피부에서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겼습니다. 증거를 공개했고 증여 해제를 통보했고 기자들이 전부 찍었어요. 남편이 남긴 세 겹의 장치가 작동했고 사람들이 모아준 증거가 며느리의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었어요. 통쾌함이 가시고 나니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 오하경의 흐느끼는 소리를 등 뒤에 남겨두고 나왔는데 밖의 공기가 차가운 게 아니라 허전했어요. 아들이 기자들 앞에서 여기서 끝내자라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며느리가 의자에 주저앉는 걸 봤어요. 나혜란이 팔이 잡힌 채 입술을 떠는 걸 봤습니다. 이긴 건데, 되찾은 건데 왜 발걸음이 이렇게 무거운 건지 모르겠어요. 이기는 것과 되찾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걸 이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시장 건물은 되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이 이혼하는 것, 손녀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 그건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기는 순간에도 상실은 남았어요. 그날 저녁 6시 지역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화면에 시장 건물이 잡히고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서울 마포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기 증여를 시도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을 조작하고 시가 70억 원 규모의 건물을 탈취한 뒤 기존 상인 40여 명을 퇴거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조인식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비상구에서 걸어 나오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칠순 노인의 뒷모습이 텔레비전 화면 안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틀 뒤 전국 뉴스로 확대됐습니다. 시어머니를 중증 치매 환자로 조작하여 70억 건물 탈취를 시도한 며느리와 브로커 구속수사.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의 텔레비전에서 울려 나올 때 저는 원룸 구석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의 사건이 제 이야기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지금 인터넷에 사모님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백준모 변호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웃음기가 묻어 있었어요. 인터넷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변호사가 핸드폰 화면을 보내왔습니다. 폐륜 며느리 시어머니 치매 조작해 70억 건물 빼앗으려다 덜미. 이 제목 아래로 빨간 글씨들이 빼곡하게 달려 있었어요. 댓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까지 매수해서 치매를 만들다니 소름 돋는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다. 70억 건물 넘기고 찜질방에서 8,000원 못 내서 망신당한 할머니 생각하니까 눈물 난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역대급 사이다네. 폐륜 며느리 한 방에 날려버린 시어머니의 반격. 남편분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듯. 화면을 내리는 손가락이 멈췄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라는 그 한 줄이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인데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보고 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편지 한 장이 이렇게 큰 일을 만든 거예요. 핸드폰 화면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기사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어요. 20년 전 세상 떠난 남편의 편지 한 장, 아내에게 70억을 되찾아 주다. 이 기사가 나간 뒤로 인터넷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분노 대신 눈물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변호사까지 키워서 아내를 지키게 했다는 거잖아. 이건 법률이 아니라 사랑이다. 죽어서도 아내를 지킨 남편. 올해 읽은 기사 중 가장 울었다. 누가 달라면 다 줄 사람이야. 이 한마디에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가 다 담겨 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전부 거절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의 이야기니까요. 화면에 나갈 얼굴은 남편이어야 했는데 남편은 20년 전에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한 방송국 기자가 끝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남편분의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아직도 잔소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기사 제목이 됐습니다. 70억 건물을 되찾아준 남편의 마지막 잔소리. 그 기사 아래에도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잔소리라니. 이 할머니 유머 감각 대박. 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만으로 영화 한 편 나올 수 있다. 다 이긴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지. 텔레비전을 끄고 나니 원룸은 조용했어요. 세상이 떠들썩하고 인터넷이 뜨겁고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는 동안에도 이 원룸의 형광등은 여전히 지직거리고 있었습니다. 속보자기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여보, 세상이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나는 그냥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 창문 너머로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원룸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원룸의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승태가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고깃집 때보다 더 깊었어요. 신발도 벗지 않고 원룸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엄마, 나는 하경이가 뭘 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비밀번호 바꾼 것도 알았고 상인들 내쫓는 것도 알았어. 그런데 나도 빚이 많아서 하경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 잠자코 내가 하는 거 지켜만 봐. 그래야 애들 아빠로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 그 말 듣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었어. 소파에 앉은 채 아들의 뒤통수를 내려다봤어요. 42살의 가장의 어깨가 저 앞에서는 아직도 10살짜리 아이의 어깨였습니다. 며느리가 했을 때는 분노였던 그 대사가 아들이 직접 입에 담는 순간 비통으로 바뀌었어요. 이 아이가 그 말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는 게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가슴이 갈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 엄마가 집에도 못 들어가서 너한테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독립해서 따로 지내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했어. 2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난 엄마한테 집을 나가는 게 편할 것 같다는 말을 했어. 승태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넥타이가 바닥에 닿을 만큼 목이 꺾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한 건 알겠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찜질방 바닥에서 보낸 새벽이 지워지는 건 아니야. 내가 뭘 하면 돼? 뭘 해야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어?
지금은 모르겠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 정도는 시간이 좀 필요해.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미안하다는 아들의 어깨가 10살짜리처럼 떨리고 있는데 이 아이를 안아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바닥에서 뒤척이던 새벽이 8,000원을 세던 손가락이 나가 사시는 게 편할 것 같아 라는 한마디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어요.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70년을 살아서야 알았습니다. 엄마, 나 기다릴게. 문이 닫히고 아들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원룸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증여 해제를 인정했어요. 소유권 자동 복귀, 담보대출 무효. 남편이 20년 전에 심어놓은 세 겹의 장치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작동한 거였습니다. 오하경과 나혜라는 사문서 위조, 사기,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구속됐어요. 법정에서 오하경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고깃집에서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던 그 입이 법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나혜라는 과거 부동산 사기 전력까지 드러나 추가 고발이 이루어졌어요. 치매 진단서를 조작한 의사는 의사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진료실에서 볼펜으로 CT 사진을 짚으며 심각한 지장이라고 대본을 읽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수사관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뉴스가 나간 뒤 인터넷 댓글창이 또 한 번 들끓었어요. 백준모 변호사가 보내온 핸드폰 화면을 보니 이번에는 시니어 시청자들의 글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70 넘은 사람이라 인터넷에 글 쓰는 거 서툰데 이건 꼭 쓰고 싶었어요. 인과응보입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쯤 되면 다 느끼는 거예요. 자식한테 다 주고 나면 내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 이 할머니가 우리 대신 이겨준 것 같아서 가슴이 시원합니다. 결국 정의가 승리했네요. 며느리도 브로커도 의사도 전부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 인생은 길게 보면 정직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핸드폰 화면을 내려놓았어요.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그 글자들 뒤에 있을 주름진 손가락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승태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다솔이는 아빠와 할머니 곁에 남았어요. 시장 건물로 갔어요. 건물 뒤편 창고에서 떼어져 보관되어 있던 명패 원식시장을 꺼냈습니다. 나무 표면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소매로 닦았습니다. 나무결 사이에 낀 먼지가 쓸려나가면서 남편의 아버지가 새긴 글자가 다시 드러났어요. 원식시장. 나사 하나씩 조일 때마다 명패가 벽에 단단하게 붙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인들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양춘옥 씨가 시락국밥 한 그릇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사장님,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넘어 가슴까지 내려갔어요. 백준모 변호사도 시장 건물에 찾아왔습니다. 안경을 벗고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래 씨가 건물 되찾으면 이제 제발 새벽에 좀 쉬라고 전해줘. 그 사람은 내 말은 절대 안 들을 테니까 네가 꼭 전해줘라 하셨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동시에 웃음도 터졌습니다. 내 말은 절대 안 들을 테니까. 남편이 맞았어요. 20년을 같이 살면서 제 성격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쉬라고 해도 안 쉴 걸 알고
변호사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그것도 절대 안 들을 테니까 라는 말까지 붙여서요. 세 겹의 안전장치를 만든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건 법률 서류가 아니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은 그 전에 모든 겹을 감싸는 마지막 보자기였어요. 시장을 되찾으라는 유언이 아니라 새벽에 좀 쉬라는 잔소리였습니다. 20년 전에 떠난 남편이 20년 뒤의 새벽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웃기고 슬프고 고맙고 미안한 게 전부 한꺼번에 왔습니다. 얼굴 근육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삼키고 소리 없이 흘리고 서류 위에 떨어뜨리던 눈물이 처음으로 웃음과 함께 나왔습니다. 여보, 계단은 내일도 닦을 거야. 당신이 세운 시장이잖아. 백준모 변호사가 안경을 쓰면서 웃었어요. 선생님이 딱 그러실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1층에서 양춘옥 씨의 시락국밥 끓는 냄새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경비실에서 다소리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 소리들이 70억보다 무거웠습니다. 초록불이 다시 켜진 이 건물에서 20년 전 남편과 봤던 것과 같은 해가 뜨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지켜준 시장에서 오늘도 해가 떴어.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여서 오늘도 행복해.